정미경은 창가 옆 소파에 앉아 한 달 전 있었던 딸 수진의 결혼식 사진첩을 홀로 감상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늦둥이 딸의 결혼식, 그것은 행복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화사한 웨딩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으로 가득 장식된 예식장,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 그리고 그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정말 예뻤지. 남편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20여 년 전 5살 배기 어린 딸을 두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분명 딸의 팔짱을 끼고 입장하며 가슴 벅찬 눈물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며 미경은 그날의 순간들을 다시 되뇌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미경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하객들의 단체 사진 한 구석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 중 하나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하객 무리 한켠 구석에 서 있는 남자. 미경은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심장이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는 피가 솟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그 한 점을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말이 돼? 당신 살아있었던 거야? 미경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빈 아파트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 김태준의 얼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빛과 표정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소파에 깊이 몸을 묻은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던 결혼 사진을 급하게 꺼내 눈앞에 웨딩 사진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눈빛만은 분명히 같았습니다.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흐려지는 시야 사이로 전화기를 더듬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 번호를 누르는데도 몇 번이나 실수했습니다. 마침내 연결음이 들렸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니? 중요한 일이야.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떨림과 급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경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살아있었다면 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까? 가족을 두고 다른 삶을 산 것일까? 어떻게 딸의 결혼식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숨가쁜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이 정말 태준이라면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20년간의 의문과 그리움, 그리고 분노까지도 모두 해결해야 했습니다. 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에 찬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때는 2005년 가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김태준은 출장 가방을 꼼꼼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와이셔츠 2벌과 넥타이, 양말, 속옷을 여행용 가방에 챙기는 그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3박 4일 짧은 출장이지만 부산에서의 계약은 그들 가족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미경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간간히 침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갓 지은 밥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도착한다고 했지? 미경이 밥을 그릇에 담으며 물었습니다. 태주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쯤 부산에 도착할 거야. 호텔에 짐 풀고 바로 미팅이 있어. 미경은 찌개 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7살의 태주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살짝 야위었지만 여전히 대학 시절 첫눈에 반했던 그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굳은 의지가 담긴 눈빛과 항상 책임감으로 가득 찬 표정. 이번 출장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들이 꿈꾸던 가게 확장도 가능해질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미경이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5살배기 수진이 분홍색 토끼 잠옷 차림으로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아빠가 출장 가는 날이라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아빠에게 달려가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가지 마. 나랑 놀아줘.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쭈그려 앉아 딸의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수진의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정돈해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이번에 출장 다녀와서 인형 사줄게. 백화점에서 봤던 그 인형. 그러니까 아빠 다리 좀 놔줄래?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에는 아쉬움이 가득했고 작은 팔로 아빠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태준의 셔츠에서 나는 익숙한 향수 냄새를 맡으며 수진은 더 세게 안겼습니다. 다음 주에 유치원 발표회 있는데 태준은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약속의 의미로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꼭 갈 거야. 약속해. 수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태준은 딸의 뺨에 키스하고 안아 올려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아빠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아빠 그릇에 하나 더 올려주었고 태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태준은 여행용 가방과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이 외투를 건네주었고 태준은 재빨리 입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아빠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태준은 미경에게 다가가 짧게 포옹했습니다. 일상적인 작별 인사였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 다 알지 못했습니다.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 태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넥타이를 가볍게 매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운전 조심하고 도착하면 연락해. 걱정 마. 안전운전할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경은 후에 이 순간을 수천 번이나 떠올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미소, 그의 냄새, 그의 목소리, 모든 것을 기억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태주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아빠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고 미경은 딸을 안아 올려 태준이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태준은 아파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경과 수지는 창가에 서서 태준이 주차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파트 3층에서 내려다보니 태준의 검은색 소나타가 보였습니다. 태준은 트렁크를 열고 가방을 실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태준은 고개를 들어 창가를 향해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경과 수진도 열심히 손을 흔들어 응답했습니다. 아빠 빨리 와, 알겠지? 수진이 창문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태준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골목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아무런 불안감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이별이었고 며칠 후면 다시 만날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잔인합니다. 그날 오후 미경은 의류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미경의 안목으로 골라온 옷들은 동네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바쁜 하루였고 태준에게서 도착 연락이 없어 걱정되었지만 아마도 바로 미팅에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고 수진을 유치원에서 데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경 미경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양산 부근에서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6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했으며 현재까지 5명의 사망자와 23명의 부상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안개와 빗길로 인한 시야와 불량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뉴스를 들은 순간 미경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에서 칼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큰 소리에 수진이 놀라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오늘 그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불안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급히 전화기를 들어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항상 같은 음성 메시지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보, 나야 뉴스에서 사고 소식 봤어. 괜찮은 거지? 전화 받으면 바로 연락해줘.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천천히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동안 미경의 가슴은 점점 더 조여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수진에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린 딸의 눈에도 엄마의 이상한 행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수진을 재우고 나서도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때까지도 태준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미경은 태준의 회사 동료들에게도 연락해 보았지만 아무도 그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미경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미경 씨 되십니까? 여기는 양산경찰서입니다. 그 순간 미경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경찰의 다음 말을 듣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습니다. 김태준 씨의 차량이 오늘 오후 고속도로 사고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 결과 김태준 씨 명의의 차량이 맞습니다. 지금 양산중앙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미경은 몇 번이고 아니야, 이럴 수 없어라고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정신을 가다듬고 수진을 옆집 이웃에게 부탁한 후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경은 계속해서 남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태준이 전화를 받아 괜찮아, 나 다른 차 탔어라고 말해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사고 환자들로 혼잡했습니다. 로비에는 가족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미경이 도착하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미경 씨세요? 저는 양산경찰서 교통과 박준호 경위입니다. 미경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들은 병원 한쪽에 마련된 조용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미경의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김태준 씨의 차량은 추돌 후 추가로 다른 차에 받쳐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차량은 가드레일을 뚫고 계곡 쪽으로 전복되었습니다. 미경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어디 있나요? 수술 중인가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게 차량은 발견됐지만 운전자는 현장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분증과 소지품은 모두 불에 탔고 차량 내부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사라졌다고요? 사고 충격으로 운전자가 차 밖으로 튕겨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수색대가 주변을 수색 중입니다. 경찰관은 증거물 봉투를 미경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차량 안에서 발견된 재킷 조각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피가 묻은 남색 재킷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킷의 안쪽 주머니에는 K, T, 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경이 태준의 생일에 선물했던 맞춤 재킷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며 매 순간 태준이 걸어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소방대원, 지역 주민들까지 동원되어 사고 현장 주변의 계곡과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미경도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녀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발견될 거예요. 수색 책임자가 매일 아침 미경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태준의 흔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곡 하류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곡의 급류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마침내 일주일이 지난 후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경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병원 복도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색은 종료되었고 태준은 법적으로 실종 추정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5살 수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울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어린 딸에게 아빠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더 세게 딸을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수진이 잠든 후 홀로 거실에 앉아 태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미경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표류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법적인 절차, 보험 처리, 재산 정리,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를 날이 왔습니다. 장례식 날 하늘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미경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미경은 수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빈관으로 치른 장례식이었기에 남편의 위패만이 그곳에 모셔졌습니다. 여보, 어디 있는 거야? 미경은 위패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난 거야? 미경은 딸과 함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지는 엄마를 따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절을 했습니다.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보, 수진이 잘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잘 가요. 비가 내리는 소리가 미경의 흐느낌 소리를 덮었습니다. 그날 미경은 남편과의 영원한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딸과 함께 살아가며 태준의 기억만을 간직한 채 살아갈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그리고 그를 딸의 결혼식 사진을 통해 발견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태주는 차량 사고와 함께 몸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날카로운 바위와 나뭇가지들이 그의 몸을 핥히었고 차가운 계곡물이 그를 덮쳤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가족의 얼굴이었지만 그마저도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물살에 떠밀려 태준의 몸은 계곡 하류의 작은 마을 근처까지 떠내려갔습니다. 그날 새벽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노인이 계곡가에 쓰러진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빨리 와보세요. 노인의 다급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태주는 가까스로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분증도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오직 찢어진 옷과 심하게 다친 몸만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단서였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그를 트럭에 실어 40km 떨어진 작은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국도를 달리는 내내 태준의 호흡은 불규칙했고 간간히 신음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즉시 수술실로 옮겨주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외쳤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초조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만 뇌에 심한 손상이 있어 의식 회복 후에도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흘 후 태주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저는 누구죠? 의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가족은요? 어디 사는지는요? 태주는 멍한 표정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나이, 직업, 가족, 모든 것이 진공 속으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뇌 손상이 심해 기억 상실 상태입니다. 화상 때문에 지문 확인도 안 되고 진원 확인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태주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은 평화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날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왜 아무도 저를 찾지 않나요? 간호사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돌봤고 의사는 천천히 회복될 거라며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개월간의 치료와 재활 끝에 몸은 회복되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6개월 후 태주는 퇴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에게 마지막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몸은 거의 회복되었지만 기억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때로는 특정 장소나 소리, 냄새가 기억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삶도 소중합니다. 새로운 시작도 생각하세요. 병원에서는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 임시 주거지와 기초생활비를 제공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이었습니다. 태주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습니다. 퇴원 후 태주는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싸는 일은 힘들었지만 일을 마치고 받는 일당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고 전단지를 돌리거나 청소부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작은 고시원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놓인 간이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지만 그에게는 그만한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간혹 꿈에서 희미한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는 여자, 작은 손으로 자신을 부르는 아이. 하지만 눈을 뜨면 그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어느 비 오는 날 태주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거리를 찾아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그날은 운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옷을 적셨고 허기진 배는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정류장 광고판에 붙은 작은 구인 광고였습니다. 사회복지센터 경비원 모집, 성실하신 분, 숙소 제공. 다음 날 태주는 광고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센터장은 그의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정석인가요? 그는 기억을 잃은 후 정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정석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는지는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득 떠오른 이름이었습니다. 센터장은 그의 이력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센터 뒤편에 직원 숙소가 있으니 오늘 짐을 옮기셔도 됩니다. 사회복지센터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그에게 안정과 소속감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센터 주변을 청소하고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밤에는 순찰을 돌았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는 그 일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직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하루를 빛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석은 센터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회복지센터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김수진 25살의 그녀가 긴장된 표정으로 센터 앞에 섰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첫 직장으로 이곳을 선택한 그녀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수진은 자신에게 용기를 주며 센터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입구 옆 경비실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낡았지만 깔끔한 경비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석, 10년 동안 이 센터를 지켜온 경비원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정석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센터 경비를 맡고 있는 정석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매일 아침 정석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그녀의 활기찬 목소리는 센터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고 정석의 하루도 환하게 시작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석은 센터에 오래 근무했기에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신입 직원인 수진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석 아저씨는 정말 모르는 게 없으세요.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정석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있다 보니 그렇죠. 몸으로 익힌 경험일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3월,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수진은 우산 없이 센터 출입구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큰일이네.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가야 하나.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정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우산 없으세요?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 정석이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네. 아침엔 날씨가 좋아서 안 가져왔어요. 수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정류장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정석이 우산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우산 아래 나란히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운율처럼 들렸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서 어깨가 살짝 닿을 듯 말 듯 했지만 묘하게 편안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이렇게 걸어서 퇴근하세요? 수진이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네. 버스 타고 20분 정도 가면 제가 사는 곳이 나와요. 정석이 대답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류장 대기소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아직 오지 않았고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가족 있으세요? 갑자기 수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실례였다고 생각했는지 덧붙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네요. 정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가족이 있었는지 사고로 기억을 잃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정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의 삶에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어릴 때 사고로 잃었어요. 정석은 이유 모를 가슴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수진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이날의 대화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정석에게 이런저런 고민을 얘기했고 정석은 정성스럽게 그 고민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점심시간에 센터 뒤뜰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가져왔고 정석은 근처 분식집에서 사온 김밥이나 라면을 먹었습니다. 제 도시락 드세요. 엄마가 항상 많이 싸주거든요. 수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정석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권유에 결국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의 맛은 그에게 오래된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수진은 정석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저 곧 결혼해요. 그래서 센터 일도 곧 그만둘 예정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석은 진심으로 기뻤지만 동시에 이상한 상실감도 느꼈습니다. 결혼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분을 만나셨나 보네요. 네, 대학 선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민이 하나 있어요.
시댁 쪽에서 결혼하면 남편 내조만 하길 원하는데 저는 아직 일을 하고 싶어서요. 정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후 질문했습니다. 수진 씨의 꿈은 뭐였나요? 수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거요. 특히 길 잃은 사람들을. 정석의 눈에 깊은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럼 그 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가족 간의 입장도 있고 그게 제 말처럼 쉽진 않지만 꿈을 잃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수진은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조언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항상 현명한 조언을 해주시네요. 그 대화 이후 수진의 결혼식 일주일 전 수진은 정석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제 사회생활의 멘토였어요. 꼭 제 결혼식에 와주세요. 수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석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정성스럽게 정석 아저씨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결혼식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초대장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기쁨, 자랑스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정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석은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초대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김수진 앤드 이준호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라는 글귀 아래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이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 따뜻한 마음씨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내 딸 같아. 정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정말로 그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결혼식이 운명적인 재회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화사한 봄날 서울 시내의 한 웨딩홀 앞에서 정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를 반짝반짝 닦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정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이방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하객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값비싼 슈트를 입은 남성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잘못 들어온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와도 괜찮을까? 정석은 주머니 속의 초대장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접히고 펴진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수십 번 펼쳐보고 다시 접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만나는 밝은 미소의 사회복지사 수진, 그 아이에게 느끼는 특별한 애정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20년간의 공허한 삶 속에서 유일하게 그를 살아있게 만드는 감정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정석은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이 다린 와이셔츠, 빛바랜 넥타이, 주름진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그는 결혼식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웅장한 로비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입구 앞에는 가족 관계자로 보이는 누군가가 방명록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정석은 그 앞에서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소개해야 할지 갑자기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는 간단히 정석이라는 이름만 적었습니다. 자신의 성도, 축하 메시지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이름 하나만이 방명록 한 구석을 차지했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처럼 작고 희미하게. 웨딩홀 안으로 들어선 정석은 맨 뒷자리 구석, 기둥 뒤에 가려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고 식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예식장과 아름다운 꽃장식,
하객들로 가득 찬 좌석들을 바라보며 그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머릿속으로 갑자기 흐릿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결혼식장, 흰 드레스를 입은 여인,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러나 그 이미지는 곧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아픔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웅장한 웨딩 마치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뒤를 돌아보았고 정석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신랑 이준호가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웨딩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온 예식장을 환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정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이 결혼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감동, 그러나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의 시선은 수진의 팔짱을 끼고 입장하는 여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품위 있는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 수진의 어머니 정미경이었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정석의 심장은 마치 멈출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석은 숨이 막힐 듯한 느낌으로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지? 머릿속에 갑자기 더 많은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는 여자의 얼굴, 아침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장면. 그러나 그 얼굴들은 여전히 흐릿했고 이내 물 위의 잔상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소리쳐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석은 눈물을 참으며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지켜보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나누고 반지를 교환하고 첫 키스를 하는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이상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마치 그가 직접 관련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울고 있지? 정석은 자신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나는 그저 경비 아저씨 뿐인데. 가슴 한켠이 아프게 뛰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후회와 사랑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갑자기 모두 한꺼번에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메마른 사막 같았던 그의 가슴에 갑자기 홍수가 밀려온 것 같았습니다. 축하 연설과 축가가 이어졌습니다. 수진의 고모라는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정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런데 왜 그 말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들리는 걸까요? 왜 그는 마치 직접 불려진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식이 끝나고 축하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를 건네는 동안 정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감정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출구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이 감정들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의 일상으로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출구 근처에서 수진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벌써 가세요? 수진이 웨딩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고 정석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하고 가세요. 정석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또 다른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고 있던 눈동자, 마치 자신의 눈을 닮은 듯한 느낌. 그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은 괜찮아요. 제가 일이 있어서. 여기 밥 맛있어요. 꼭 식사하고 가세요. 알겠죠? 수진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정석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연결이 다시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얼굴을 진지하게 마치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의 말 이상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때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다가왔습니다. 신랑도 합류했습니다. 그들 모두 기쁨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요.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그때 가려는 정석의 손을 수진이 잡아 끌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하객들 사이에 서서 정석은 사진사의 지시에 따라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마자 정석은 서둘러 인사를 하고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 감정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웨딩홀 앞 정원의 한적한 벤치에 홀로 앉아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날에 그의 마음은 왜 이리 무겁고 슬픈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결혼식, 그녀의 어머니와의 짧은 마주침,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처가 무엇인지, 왜 아픈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정석은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누구였을까? 내가 누구였기에 이렇게 아프지?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질문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과 뺨에 눈물을 말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정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했듯이 혼자만의 시간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찍은 그 사진이 20년 동안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줄 운명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웨딩홀을 뒤로하고 걸어가는 정석의 뒷모습은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 새벽이 오듯 그의 인생도 곧 새로운 빛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식이 있고 한 달 후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정미경은 창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결혼식 사진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사진을 보고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급한 발소리와 함께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급히 달려온 듯 볼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미경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앉으렴, 수진아. 미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렸습니다. 수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미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결혼식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하객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이 사람 보이니? 미경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구석에 서 있는 다른 하객들보다 약간 어색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기울여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분은 우리 센터 경비 아저씨예요. 제가 초대했어요. 근데 왜? 수진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미경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사람, 너희 아버지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고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미경은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미경과 태준의 결혼 사진, 젊은 시절의 태준이 웃고 있는 사진, 수진이 갓난아기였을 때 태준이 안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보며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알아. 나이가 들어 얼굴이 많이 변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해.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지는 손가락으로 결혼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이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미경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수진아. 20년 동안 모든 사람이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랑 얘기는 해봤니?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미경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했던 거구나. 수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급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센터에 가봐야 해요. 미경도 급히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니? 경비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곧 일을 그만둔다고 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얘기한 거라 지금 안 계실지도 몰라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가봐요.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또다시 아빠를 잃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찾아온 진실, 그리고 다시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자. 미경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수진이 운전대를 잡았고 미경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는 빠르게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본 그 아침, 그가 출장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던 모습, 작별 인사를 나누던 순간,
20년 동안 살아 있었다니. 그것도 딸과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마침내 사회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센터는 이미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몇몇 직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실을 향해 달려간 두 사람은 낯선 경비원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새 경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어디 계신가요?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새 경비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정석 씨요. 얼마 전에 그만두셨어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 그만두셨나요? 글쎄요. 일주일쯤 됐을까요?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 저도 급히 들어온 거예요. 수진이 급히 미경의 팔을 잡았습니다. 센터장님께 물어봐요. 아직 사무실에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은 센터 안으로 들어가 센터장실을 노크했습니다. 다행히 윤 센터장은 아직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이네. 여긴 어쩐 일로? 일을 그만둔 수진이 갑자기 찾아오자 윤 센터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센터장님, 정석 아저씨 그만두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윤 센터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진과 미경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윤 센터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다른 일자리를 구하신다고만 들었어요. 희망이 사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미경과 수진은 실망한 표정으로 센터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그들은 다음 행동을 고민했습니다. 수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지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종종 말했어요. 힘들 때면 동해안 어느 조용한 바닷가에 간다고. 미경의 얼굴에 작은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바닷가? 특별히 어떤 바닷가라고 언급하진 않았니? 수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파란색 낡은 등대가 있는 작은 어촌마을이라고 했어요. 미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덕. 미경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매년 여름 휴가를 갔던 곳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깨달음, 같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수진이 내비게이션에 영덕을 입력했습니다. 미경은 창문 너머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동해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의 가슴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기다려요, 여보. 차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그들의 앞에는 길고 긴 여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미경과 수진이 탄 차는 마침내 영덕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내음이 짙게 풍기는 어촌 마을의 밤 공기가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해변가 펜션이 보여요.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지붕의 작은 펜션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히 보였습니다. 파란바다 펜션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미경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태준, 파도에 발을 담그고 웃는 어린 수진, 함께 모래성을 쌌던 오후의 햇살. 내 아빠와 결혼하고 난 후 매년 여름이면 이곳에 왔었어. 차를 주차하고 두 사람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고 나이 든 남자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펜션 주인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미경은 가방에서 태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첩에서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이 사람을 보셨나요? 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펜션 주인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분. 며칠 전부터 우리 펜션에 묵고 계세요. 매일 아침 일찍 등대 근처 바닷가로 산책하시는 분이죠. 미경과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남편을 찾은 것입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수진이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어느 방에 계신가요? 미경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객실에 안 계세요. 아침에 나가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가셨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펜션 주인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아마 평소처럼 등대 쪽 바위 해안으로 가셨을 거예요. 항상 해질녘까지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미경과 수지는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펜션을 나섰습니다. 바닷가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이제 몇 걸음 앞에 태준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멀리 파란 등대가 보였고 그 아래로 바위 해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해안 위 바다를 향해 앉아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실루엣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남편의 뒷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저기 아빠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바위 해안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다의 소리, 석양의 빛, 그리고 저 멀리 앉아 있는 남자의 모습까지. 용기를 내요, 엄마.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 동안의 상실, 그리움, 절망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몇 걸음 앞에 그녀의 남편, 수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발걸음으로 태준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사라지는 소리만이 들렸고 해변에는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바다를 향해 난 낡은 벤치에 홀로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고독하면서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미경과 수지는 바위 해안을 지나 그 남자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특히 미경의 얼굴에는 20년간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믿기지 않는 현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몇 걸음 뒤에서 망설이자 미경이 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내가 먼저 다녀올게.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홀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다가간 미경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미경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이 옆에 앉았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매일 이곳에 오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미경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은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제서야 남자는 미경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고 태준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것,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듯한 감각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미경은 마음을 다잡은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말 모르시겠어요? 저를. 태주는 미경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미경은 가방에 손을 넣어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2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이었습니다. 태준과 미경, 그리고 어린 수진이 함께 영덕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세요? 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건넸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자신과 닮은 남자. 그의 눈이 커졌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의 폭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김태준. 20년 전 사고로 실종된 우리 딸의 아버지예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 충격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깨달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려는 듯 했습니다. 이때 몇 걸음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벤치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태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 딸 수진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수진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갑자기 그를 덮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맑고 더 생생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흘러요. 결혼식에서 수진이를 봤을 때, 그리고 당신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미경과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태준의 한 손을 잡았고 수진도 다른 한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벤치 위에서 겹쳐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손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돌아가요. 우리 집으로. 미경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지만 그 안에 미약한 희망의 빛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주는 양쪽에 미경과 수진을 두고 천천히 해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영덕에서의 재회 이후 사흘이 지난 오후 태준, 미경, 수진은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태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정석으로 살아온 시간과 이전에 김태준으로 살았던 기억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단절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미경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주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군요.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집이에요. 미경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그대로예요. 태주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미경, 어린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수진이가 3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거예요. 미경이 태준의 옆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태준은 손을 뻗어 사진틀을 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진 속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그에게 낯선 기억이었습니다. 미경은 태준을 집 안 구석구석 안내했습니다. 부엌, 화장실, 침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문 앞에 멈췄습니다. 이건 당신 서재예요. 2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다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주는 서재 안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는 2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만졌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완성 서류, 만년필, 책들, 그리고 가족 사진.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습니다. 태주는 감동과 놀라움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항상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죠. 수진도 서재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주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의 먼지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쓰던 메모가 있었습니다. 부산 출장 마이너스 계약서 확인하기라고 적힌 메모였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주는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책꽂이의 책들, 서랍 속의 소지품들, 벽에 걸린 상장들. 모두 그의 것이었지만 아직은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경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고 수지는 옛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미경이 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경은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작은 의류 가게를 운영하며 수진을 키웠는지,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리고 항상 태준을 기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미경은 태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손님방이 마련되었고 미경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태준이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 당신이 놓친 시간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미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수진이의 첫 졸업식 이야기를 할까 해요. 태준은 이불 위에 앉아 미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었지만 그 아이는 항상 당신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죠. 미경의 목소리가 이내 떨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수진이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아빠가 오길 기다렸던 거죠. 태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눈물이 아니라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미안해요. 태준이 속삭였습니다. 미경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음 날은 수진이 남편과 함께 아파트로 왔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모아둔 성장 앨범과 비디오예요. 주말마다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비디오를 재생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고 울며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태주는 자신이 놓친 딸의 성장 과정, 그리고 미경이 혼자 감당했을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집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곳, 그가 속한 곳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집에 돌아온 것 같네요. 태준이 미경과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시간을 채우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한 이야기씩, 한 추억씩, 그들은 함께 20년의 공백을 메워나갔습니다. 그것은 긴 여정이 될 것이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한 가족이 탄 차가 영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경과 태준, 그리고 수진과 그녀의 남편 준호까지 네 사람이 함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1년이 벌써 지났네요. 1년 전까지 그는 기억을 잃은 정석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김태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꿈 같은 1년이었어요. 뒷좌석에서는 수진과 준호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태준을 처음 만났을 때 당황했지만 이제는 장인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고 이내 푸른 바다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태준의 눈빛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 미경과 수진이 태준을 찾았던 바로 그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펜션 주인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앞서 걸었고 태준과 미경은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기 보여요? 미경이 멀리 등대 근처의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1년 전 우리가 다시 만났던 그 벤치예요. 태준의 얼굴에 깊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럼요, 기억하죠. 그들은 천천히 벤치로 향했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그들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기 위해 해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준과 미경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고 미경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당신에게 드릴 것이 있어요. 태준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미경에게 건넸습니다. 미경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태준의 손글씨로 가득 찬 편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미경은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1년 전 그 벤치에서 당신이 내게 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정석이라는 이름으로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름을 돌려주었고 가족을 돌려주었고 삶의 의미를 돌려주었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매일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은 나를 기다렸고 이제 남은 평생 동안 나는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고나 기억 상실도 우리의 인연을 끊지 못했듯이 앞으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태준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미경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미경이 속삭였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20년의 세월과 1년의 치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수진과 준호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태주는 일어나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내 마음이 이곳을 찾은 이유를.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기억은 잊었어도 내 영혼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곳은 우리 가족의 행복이 담긴 곳이니까요. 태주는 미경과 수진의 손을 잡았고 준호도 함께 원을 이루어 섰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노을이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점점 더 짙게 물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다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